있습니다. 외부 일정 관계상 순서를 좀 바꿔서요. 일단 철강 금속산업 병종만 연구가 먼저 해주세요. 네, 그 보산철강 가격 동향 월별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보산철강 주가 좀 띄워주시고요. 네, 주가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너무 많이 빠졌다 올라오는 거고요. 일단 가격 동향 보면 그 8월 출고 가격을 100위안 인상을 했고요. 3달 연속 올린 거라서 뭐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예, 이 정도면 가격 인상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고요. 근데 가격 인상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보면 일단 철광석 가격이 110달러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크고요. 철광석 가격 오른 거는 이제 브라질에서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광산 가동이 걱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또 약간은 긍정적인 시그널은 바오스틸 쪽에서는 지난달까지는 이제 철광석 얘기 많이 했는데 이번 달에는 스탠스가 조금 달라진 거는 하반기로 가면서 철강 좀 판매가 좀 조금 나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철강 가격이 그 지난 4월 초 대비 한 15% 정도 올랐고요. 수출 가격도 한 11% 올랐고 우리나라 철강 가격은 6월 8일에 63만 원에서 지금 64만 원으로 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시차를 두고 좀 우리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좀 약한 것 같아요 아직은. 예, 그래서 하반기에 실적들이 2분기보다는 좀 나아질 거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이제 가격 상승의 효과라기보다는 가격 상승은 원가 정도에 전가하는 거에도 크게 어쩌면 원가 전가를 다 못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4월달, 5월달에 공장 가동들이 멈춰있던 것들 수요 산업도에서 그런 것들이 좀 반등이 나오면 물량 측면에서 3분기에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이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V자 반등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철광석 가격 올라간 것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량이 정상 수준을 향해서 뭐 완전히 복귀되기는 어렵고 좀 회복되는 정도의 효과는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관련해서 현대제철 주가가 급등을 했었어요. 뭐 장중에 뭐 20% 가까이 올랐었는데 이유는 이제 뭐 코로나 백신 얘기도 나오면서 이런 철강업체들 같이 전통 산업에 대한 어떤 그 저평가주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는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예, 그 전날 발표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린 모빌리티 관련해서 현대제철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연료전지 스택에 들어가는 금속 분리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스테인리스로 만드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아직은 매출액이 그렇게 크진 않고 현대차 계획을 보더라도 뭐 작년에 6,000대, 올해 10,000대, 뭐 내년에 40,000대 뭐 이 정도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익 기여도는 매우 낮은데 아마 그런 테마 정도의 어떤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어제 좀 급등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보는 하반기 실적 전망에 있어서는 전혀 변화가 좀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이미 저희는 이제 2분기 실적 안 좋고 포스코 기준으로 저희가 본사가 한 1,000억 정도 적자 난다라고 프리뷰 때 말씀드렸었고요. 연결 기준으로 한 570억 정도로 프리뷰를 했었는데 연결 기준으로 포스코 3분기 실적은 한 3,000억대 보고 있어요. 예, 그거는 말씀드렸지만 뭐 스프레드가 많이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고 판매량이 2분기 때 한 700만 톤 한 중후반까지 떨어졌다가 3분기에는 한 800만 톤 중반 정도로 올라올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말씀드렸지만 5월달, 4월, 5월 이제 그 자동차 공장들 셧다운 했던 것들이 돌아가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뭐 가격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최근에 금속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오르는 게 원자재 가격도 그렇고 뭐 수요에서 많이 땡긴다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생산 우려가 있다, 공급 우려가 있다, 그리고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펀드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수요라고만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하반기에 그 제조업체들의 판매량이 회복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해외 주식 애플 이규하 연구 한번 해주세요. 네, 시간관계에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애플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도 추천을 좀 인덱스로 좀 드리는데 이유가 이제 하드웨어 기업에서 이제 서비스 업체로 바뀐다는 게 이제 주된 포인트고요. 지금 3페이지 먼저 보시면 목표 주가를 저희가 이제 해외 기업이라서 좀 제시하진 않지만 적정 주가를 이제 찾아보면은 지금 32배 내년 기준으로 이 정도가 이제 적정하다고 보는데 한 460불 정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비스 부분이 이제 올라오는 거를 그 피어들을 감안해서 이제 그 비중만큼 지금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비스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밸류에이션 확장은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5페이지 부분 이제 실적 보시면 내년에 이제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폰이나 하드웨어 쪽이 계속해서 이제 회복을 하면서 서비스가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 이제 주된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부분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8페이지 이제 아이폰은 이제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반기 이제 좋아진다, 내년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12페이지 서비스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되게 다양합니다. 이제 앱스토어가 이제 가장 큰 부분인데 그거 말고 이제 뮤직이나 TV 플러스 같은 이제 새로운 플랫폼까지 이제 출시가 지금 된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서 이제 돈을 크게 못 벌고 있는데 앱스토어가 이제 그 메인 드라이버가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플랫폼이 그 17억대라는 게 결국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기가 글로벌리 17억대거든요. 그래서 이 기기가 이제 사용자로 편입이 되면 그만큼 이제 파급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잠재 시장이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적이나 그 밸류에이션이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보시면 웨어러블 부분도 지금 에어팟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판매가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지금 에어팟뿐만 아니라 그 워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헬스케어랑 맞물려서 확대가 될 거로 보기 때문에 뭐 관련된 이제 매출이라든지 관련 부품사들 다 이제 전반적으로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표 7번에 보면은 이렇게 서비스 쪽이 뭐 매출 증가율이 그렇게 아주 크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이렇게 좀 큰 성장을 보여야지 좀 더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조금 더 이제 그 보수적으로 추정한 부분도 있고요. 사실 이게 그 안 커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조 단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거의 뭐 10조 가까이 연간 증가하는 게 적은 부분은 아니라서 워낙 이제 회사가 크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이제 지금 뭐 뮤직이라든지 TV 플러스 같은 거는 이게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뭐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빨리 늘어날지 이제 예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보수적으로 측정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앱스토어 업데이트 지금 뭐 안 한다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전체 서비스 부분에서 중국 쪽이 차지한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그 지금 한 전체 이제 사용자 수 기준으로 봤을 때 20% 정도 좀 넘어갈 텐데 그거와 이제 유사한 수준이라고 일단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아직까지 뭐 공식적으로 이제 중단하거나 그러진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뭐 워낙 그 중국에도 애플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앱스토어를 닫는 거는 뭐 쉽진 않을 거라고 일단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그 산업 기업 분석, 그 환경 산업 자료 발표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좀 하겠고요. 이제 이번 주 이제 한국판 그린 뉴딜 좀 발표했고요. 그 유럽에서도 그린딜 정책을 좀 구체화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환경 산업 콜라보 자료를 좀 작성을 했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좀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었고요. 첫 자료에서는 이제 환경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한 개괄적인 내용, 그리고 ESG와 이제 금융투자, 환경법 동향, 그리고 환경 관련 산업에 왜 투자해야 하는지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 환경 요소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이제 기후 변화 방지를 위한 산업에 대해서 여러 섹터 담당자와 공동으로 좀 내용을 작성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유틸리티 신재생, 목축업, 식료품 등의 지금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4페이지 좀 봐주시면은요, 그 아래 이제 사진이 Earthrise라는 이제 지구도지라는 사진인데요. 그 1968년도 아폴로 8호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컬러로 봐야지 좀 느낄 수 있는 건데, 달에서 떠오르는 이제 푸른 지구 모습입니다. 상당히 좀 아름답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암흑, 우주 속에 이제 홀로 존재한다. 지구가 넓은지는 알았지만 이게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경각심을 느끼게 된 중요한 사진이고요. 1970년대 본격적인 환경운동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사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환경에 대한 정의는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5페이지와 같이 여러 가지로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환경 요소를 분류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엔의 분류를 따르는 것이 가장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크게 대지와 물, 육지, 그리고 생물권으로 좀 나눌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각 요소별로 접근하는 것이 환경을 이해하는데 좀 가장 좀 용이할 걸로 판단을 하고 각 요소별로 좀 접근 방법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8페이지 보시면은요, 그 중에서 이제 물 쪽을 좀 이야기가 좀 있는데, 뭐 물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는 이제 해양 오염입니다. IMO에서는 이 마르폴 부속서 통해서 통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문제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좀 많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기업들 대응이 여기에 얼마나 잘 대응을 하는 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앞으로 산업 환경이 좀 바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육지에 대한 문제이고요. 주로 이제 폐기물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폐기물을 이제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이를 이제 재활용하는 부분이 지금 더욱 중요하다는 상황인데요. 자원순환 경제로 가자고 이야기하는 게 뭐 이쪽 분야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각국의 이제 자원순환 정책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확대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관련된 이제 기업들을 찾아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4페이지는 이제 대기 쪽 문제고요. 기후환경이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 전과 비교해서 지구 온도가 2도씨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고요. 그래서 2도씨 목표라고 간략히 말씀을 드립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좀 방지를 해야지 이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얼만큼 앞으로 남았느냐, 온실가스 방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배출하면 도달하느냐. 그래서 탄소 예산이라고 하고 있고 표 7번에 보시면 됩니다. 66% 확률로 985기가톤이 지금 남았다. 대략 9,850억 톤이 남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2년도 기준으로 53기가톤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18년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는 걸 고려하면 한 10년 이내 이게 고갈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국의 협약이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파리 협정 그 체제 아예 요 그 달성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올해 내년부터 파리 협약이 본격화되면서 이 온실가스 배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뭐 18페이지 보시면은요. 파리 협정 뭐 신재생 쪽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좀 다른 점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이제 각국이 자발적으로 그 감축 계획을 이제 올립니다. 지금 한 180개국이 지금 올렸고요. 그 NDC라고 해서 국가결정기업 자체적으로 표 9번 같이 많이 좀 올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5년마다 이제 탄소 감축 상황을 보고를 지금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감시와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거를 그 수정해 나간다. 그리고 종료 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파리 기후 협약 체제 아래서 기후 변화를 좀 방지하겠다라는 게 기후 쪽에서의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은요, ESG에 지금 관심이 좀 많은데, 그 중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환경과 사회에 대한 그 ES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가 좀 요구가 됐고요. 법안이 이제 발의된 바도 있습니다. ESG 이쪽에서는 이제 크게 6가지 사항을 좀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이 환경을 좀 제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천연자원 보존, 탄소 발자국, 기후변화 영향, 지속가능 성장, 폐기물 처리, 신재생, 산림자원 보존이고요. 뭐 한국기업지배연구원에서는 이런 이제 그 18번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체크를 해서 위험 수준을 좀 발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지금 거래소 상장 규정에서 ES 공시를 지금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벤치마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은요, 뭐 뒤에 이제 각 산업별로 어떻게 준비하는지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림 25번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산업을 저희가 크게 3가지로 좀 나눠 봤고요. 그래서 에너지 쪽이 좀 가장 지금 41%, 그리고 운송, 자동차, 전기차 여기서 이제 줄여야 되는 게 이제 한 25%, 산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목축업도 사실상 굉장히 좀 많은 온실가스 배출을 차지한다. 비중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각 분야에서의 대응이 같이 종합이 돼야지 이 목표를 좀 달성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온실가스가 뭔지 사실 궁금한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서요.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는 6가지 온실가스를 좀 화학적 관점에서 어떤 건지, 영향이 뭔지 정리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지금 그 에코그린에 좀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 3가지 관점에서 정리를 했는데요. 34페이지부터고요.
일단 주식시장 무게중심이 이미 친환경적으로 좀 갔습니다. 주식 추천을 할 때도 그 녹색 안경을 끼고 보면은 사실상 확률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는 상황을 좀 발견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각 주가를 보면은 이제 엑손모빌 기존 화석 연료를 하는 기업은 엑손모빌 말고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인 하락세 반면 테슬라는 좀 올라가는 상황. 그리고 에너지에서도 한국전력은 내려가면서 신재생 확대하는 기업은 올라가고요. 그림 33번 보면 이제 전통적인 축산업은 내려가고 대체육은 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그린 컨셉으로 주식시장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7페이지 보면은 일단 녹색 금융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탈석탄 동맹이 지금 출범을 했고 금융기관도 이에 동조해서 석탄 발전에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파슬 프리 이제 캠페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이 여기에 선언문을 발표를 해서 자금이 좀 이동을 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ESG 관련 투자도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43페이지인데요. 그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경제 재건을 위해서 이쪽 투자를 늘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이제 EU에서의 어떤 실증, 독일의 실증, 국내에서의 어떤 연구 결과들을 좀 있다라는 거를 좀 소개를 좀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유럽에서 이제 그린딜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말은 멋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새로운 관세 장벽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준비하지 않으면은 국내 산업이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EU가 지금 그 비용을 좀 많이 들여서 이제 탄소 배출 저감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다른 데서 생산한 걸 수입하면은 결국 탄소 누출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탄소 절감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탄소 국경세를 내년부터 도입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OECD 국가에서 몇 안 되는 탄소 수출국인 국내 기업은 이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부터는 저희가 각 산업별로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그 전기차, 2차 전지 쪽에서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페이지 55페이지이고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자동차 시장 내에서 전기차로의 스피로버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경험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하우스는 그림 38번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의 3단계 성장 가설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1단계가 구매 유인 정책이라고 이제 저희 판단하고 있고요. 전기차 서브시디, 그 다음에 세제 혜택 등이 이제 전기차의 단기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가 강제 생산입니다. 그래서 환경규제 정책에 강하게 걸리면서 자동차 업체들은 연비 개선에만 이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저희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생산 판매에 이제 적극적일 것으로 저희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의 이제 전기차 생산 플랫폼이 가동 개발이 이제 대기 중에 있는 상황이 요런 이제 배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가 이제 내연기관차 이제 판매 중단이고요. 일부 이제 국가들은 뭐 빠른 국가는 25년부터 지금 내연기관차 이제 판매 중단은 이제 공론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전기차의 이제 성장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할 필요는 이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딥다이브하게 보면 현재 유럽에서 자동차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이제 시행 중에 있는데 유럽에서 목표하고 있는 CO2 배출 목표를 맞추려면 그림 40번 저희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뭐 모든 업체를 이제 다 계산할 수는 없어서 대표적인 이제 6개 업체만 계산하면 최소 전기차를 2025년에 400만 대 정도, 그리고 50년에는 이제 1000만 대 정도, 최소 이제 넘게 팔아야 할 것으로 저희 이제 계산을 합니다. 뭐 이 수치를 이제 배터리 수요량으로 이제 컨버팅을 해보면 최소 2025년에는 315기가 정도, 그리고 50년에는 이제 1500기가가 이제 필요한 것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 재미난 게 이제 현재 유럽에서 배터리 설비를 구축하고 있는 또는 계획 중인 배터리 업체들의 생산 능력은 최소 배터리 공급량보다 부족하다라는 이제 결론이 이제 내려집니다. 결국에는 더 많이 이제 증설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현재 배터리 수요에 대한 천장은 저희는 열려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배터리 시장의 이제 고성장을 여전히 전망을 합니다. 이어서 신재생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 발전 쪽 가장 사실은
이 온실가스 관련해서는 가장 크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쪽이고요. 65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림 44번에 일단 국내 쪽 온실가스 감축 계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상 배출량에서 얼만큼 줄이느냐를 정부에서는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30년 예상 배출량 대비 40% 정도, 현재 배출량 대비도 한 20%대 중반 정도 이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66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뭐 2050년까지는 아예 이제 탄소 배출량 자체를 줄이겠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좀 시나리오 분석을 해봤습니다. 67페이지에 이제 그림 47번과 그림 48번을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정부에서 막 목표로 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 증가나 어떤 믹스상에서의 변화들 가정을 해보면 일단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현재 태양광과 풍력의 이용률 감안해보고 그 다음에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60기가와트 정도를 가정을 해봤을 때는 전체 발전량의 15%밖에 안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정부는 어느 정도 목표를 줄이겠다라고 하지만 그림 48번에 이제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발전원별로 좀 계산을 해봤는데 190, 200만 톤 CO2 배출이 목표입니다. 2030년에. 근데 실제로 배출될 걸로 예상되는 양은 220에서 230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도 물론 중요한데 어제 이제 그린 뉴딜 정책 나온 것처럼 전력 수요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잠깐 65페이지에 다시 와보시면요. 그림 44번 보시는 것처럼 비일 조정 있고 그다음에 전원 믹스 개선이라고 해서 57.8 정도를 줄이고자 하는데 이게 한 40% 정도 되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수요 관리입니다. 수요 관리 쪽을 잘 해야 61 정도, 그 나머지 50% 정도를 이쪽에서 감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신재생 확대뿐만 아니라 수요 관리도 같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 집중형 발전에서 이제 분산형으로 아예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되는 그렇게 해야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변화들이 이제 나타날 거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뭐 글로벌로도 사실 지금 마찬가지의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73페이지에 그림 57, 58번 보시면요. 결국은 경제성이 중요한데 이제 신재생은 자연스럽게 단가가 낮아지면서 그리드 패러티 도달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런 보조금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점은 향후 2030년 되면은 이제 기존의 화석 연료보다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먹는 육고기도 온실가스 주범입니다. 페이지 76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가축에서 발생하는 트림이나 방귀 같은 가스뿐 아니라 생산과 도축 과정, 그리고 비료 때문에 이런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보시면 되고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축산업 관련 생산 소비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14.5%를 차지합니다. 또 이 중에서 육류 관련 부분이 61%가 넘는 상황입니다. 돼지고기나 닭고기 1kg을 얻는 데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0.1kg이고요. 그리고 소의 경우는 3kg입니다. 휘발유 차량 1km 움직이는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약 150g인 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상당한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부각되면서 지금 세계 대체육 시장 규모는 2020년 75억 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하지만 아직 전체 시장과 비교했을 때는 비중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 향후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격대 비싸서 좀 소비자 단에서 접근 어려웠는데 이제는 가격 차이 거의 없고요. 영양 측면에서도 거의 차이 없고 오히려 콜레스테롤 측면은 더 좋은 상황입니다. 온실가스 측면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면 페이지 79페이지 그림 70번에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햄버거 한 개를 식물성 버거로 대체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90% 그리고 물과 에너지는 각각 99에서 46% 절약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온실가스만 딱 보더라도 햄버거 한 개 패티를 바꾸게 되면은 거의 한 3kg의 저감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여러 업체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대체육 시장 개발을 위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시장 규모나 이런 여러 가지 소비 트렌드를 봤을 때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작년에 나스닥 상장 업체 중에서는 이제 비욘드 미트가 시장 선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욘드 미트는 콩고기 만드는 업체이고요. 소비 트렌드 변화와 대체육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주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햄버거 하나 먹으면은 자동차 60km 탄 거와 같은 효과의 또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계산을 좀 했고요. 그렇게 좀 보존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쪽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요약만 말씀드리면은 국내 기업은 대체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 관련된 이제 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2차 전지와 이제 신재생 관련 기업이라서요. 그 LG화학과 삼성 SDI, 하나솔루션이 지금 이번에 좀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좀 올렸고 이익 개선 요인으로 좀 목표 주가를 올려서 탈픽으로 좀 제시를 했고요. 나머지 이제 물과 그리고 폐기물 관련된 기업들은 앞으로 좀 발굴을 해서 좀 제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뭐 해외 기업으로는 일단 유미코어와 넥스트에라 에너지 뭐 이런 기업들이 결국엔 이제 신재생을 활용을 해서 그 유틸리티가 이제 신재생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밸류에이션이 확장해 나가는 이제 그런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융기실리콘은 이제 중국의 그 웨이퍼 만드는 기업인데 한 30조 원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이 중국에서 태양광 설치가 늘기 때문에 뭐 이런 기업이 앞으로도 이제 중국 기업 좀 유명하다라는 거고,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이제 미국의 이제 폐기물 업체입니다. 시총 한 50조 원짜리고요. 폐기물 처리에 가장 좀 앞서 있고, 그래서 순환 경제를 위해서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뭐 지속적으로 투자나 이제 확대가 좀 가능한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비올리아는 이제 프랑스 기업입니다. 수처리 기업입니다. 세계 최대 수처리 기업이고, 수처리에서 이제 폐기물 그리고 대기 정화로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산업 확장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시총 한 12조 원 정도, 국내에서도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화학 그 각 폐수처리장을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기업 분석까지 발표를 다 마쳤고요. 기업은 이제 질문을 통해서 하나씩 다시 좀 궁금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좀 드리면은, 이제 우리 회사가 우리 2차 전지나 뭐 신재생이나 ESG 같은 이제 이 분야를 하나의 섹터로 보고 저희가 뭐 타사보다 먼저 이렇게 이 분석을 시작했고요. 담당자를 정해서 시작했고, 이번에 이제 환경산업인데, 환경산업은 실물경제에서는 이미 상당한 산업이 되고 있죠. 근데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별로 분석이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담당자, 그러니까 황유식 연구원을 담당자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해 나가는 거고요. 물론 이게 첫 번째 자료라 좀 장황하고 또 뒤에 종목 발굴에 대한 좀 미흡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앞으로 쭉 찾아 나가서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종목 개발 이런 게 좀 많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종목은 뭐 국내 또 해외 영업하시는 분은 해외 쪽 종목들까지도 좀 활발하게 아마 찾아 나갈 겁니다. 뭐 대충 내용은 그렇고요. 저기 아까 대체육 쪽 얘기하면서 이제 뭐 그 관련주들 리스트 보는데, 롯데정밀화학이 그 대체육 관련해서 그 첨가제 한다고 해가지고 최근에 좀 이슈 봤던데 저희 쪽 리스트에는 빠져 있는데, 저희는 뭐 수혜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 건가요? 일단 그 롯데정밀화학이 하는 이제 제품 중에 이제 애니코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캡슐제 만드는 그 캡슐 원재료인데요. 그게 일부 대체육 만들 때 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에 좀 수혜가 있을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시장이 좀 간 거고요. 기존의 애니코트가 한 2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좀 하고 있는 건데, 요게 이제 대체육이 우리나라 시작되고 커지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서 한번 제시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체육 시장 자체가 국내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에서도 그 양이 아직까지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정량적으로 지금 분석하는 건 좀 어려운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덕산 네오룩스 고정우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예, 덕산 네오룩스 2분기 실적은 예상대로 전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올레드 패널 출하량 감소, 그 다음에 이제 BOE의 2분기 소재 오더 축소 영향을 저희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BOE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성금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는 실적 개선폭이 클 것으로 저희 보고 있고요. 이유는 하반기에 삼성전자, 애플 등 주요 셋업체들의 신제품 출시가 이제 대기 중에 있고, 고객사인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는 핵심 올레드 패널 공급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레드 소재 사용량 확대가 덕산 네오룩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얘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기준은 셀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셀수는 어차피 완전 수요의 끝단이기 때문에 셀인 기준으로는 3분기는 소재 사용량 크게 늘어나고 4분기도 그 추세는 유지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갤럭시, 폴드, 애플 아이폰 12에 적용되는 올레드 소자 구조가 M10이라는 소자 구조인데, 덕산 네오룩스가 여기에 이제 독점 공급하는 소재가 이제 2개 정도 있고요. BOE가 이제 화웨이에 공급하는 패널에 이제 올레드 소자 구조가 L7이라는 소자 구조인데, 여기서 이제 덕산 네오룩스가 독점 공급하는 소재가 여기도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유율 효과가 이제 더해질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 굉장히 침울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발 LCD 공급 증가 때문에 공급가에 계속 나오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A5 투자 부재가 지금 수요 부진 때문에 지금 계속 딜레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패널 및 장비 업체에게는 실적 리스크 요인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덕산 네오룩스 이런 리스크가 이제 없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대한 비지빌리티 자체는 상당히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이번에는 46,000원으로 상향을 합니다. 기존 자료에서 이제 보수적으로 추정했던 이제 패널 고객사의 출하량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고요. 덕산의 소재 출하량도 동반 이제 상향 조정해서 저희 목표 주가를 이제 상향 조정했습니다. 3분기부터 소재 사용량 크게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 접근은 저희는 지금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향 조정했지만 표 2번 보면 매출액 변화나 이런 건 되게 미미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렇게 미미한 수준이다라는 게 그렇게 미미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 기존 전망에서 1.2% 늘어나는 게 미미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죠. 2분기는 생각보다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요. 그 눈높이 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업체 측면에서 이게 늘어난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제 좋은 성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덴티움 나간준 연구원. 네, 덴티움 2분기 프리뷰 자료 작성해서 봤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5만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분기 연결 매출액은 561억, 영업이 92억 원으로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각각 5.8%, 6.9%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코로나19 영향은 불가피하지만 매출 비중이 큰 현재 국내와 중국 지역에서 매출 회복 추세 보이고 있고요. 러시아나 인도 등 기타 지역에서의 매출 감소를 충분히 상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2분기 내수 매출액은 153억 원으로 YOY로 13% 증가할 걸로 추정하고요. 중국 지역 매출액도 264억 원으로 분기 대비 19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제 둔화가 되면서 영업이 정상화된 상태고요. 이제 내수 및 중국 지역 양호한 매출 시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및 인도 지역 매출은 각각 10억 원, 12억 원으로 매우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경제 셧다운과 영업 난항이 지속되면서 이쪽 러시아와 인도양 수출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이란 금융제재 여파로 두바이 지역 매출은 9억 원으로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 중국 제조 공장의 경우 지난 올해 이제 시생산 중에 있었는데 현재는 가동을 중단한 상태고요. 중국보다 규모가 큰 이제 베트남 공장은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출이 회복됨에 따라 고정비 부담은 이전보다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광고 선전비나 지구 수수료 등의 비용이 하락하면서 영업이익률은 분기 대비 8.5%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난해 중국에서 이제 중국 치과 CBCT 장비 인허가를 받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하반기부터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반적인 매출 회복은 이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연 수요 효과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하반기 기대되기 때문에 현재 매수 타이밍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오텍 이현동 연구원 발표해주세요. 네. 오텍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즘처럼 이제 에어컨을 사기 좋은 시즌이 없는 것 같고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날씨와 정책 때문에 에어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고 저희 롯데하이마트를 담당하는 이지영 연구원도 작년 기저가 있기 때문에 2, 3분기 때 에어컨 성장은 꽤 가파르게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수혜와 함께 전사 실적이 성장하는 가운데서 멀티플 8.3배는 글로벌 기업 대비 높은 저평가했다라는 생각입니다. 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동사가 이제 캐리어 에어컨에서 오텍 캐리어는 동사 전사 실적의 67%를 담당하는 실적 성장의 핵심입니다. 올해 6월이 1973년 이후 가장 더웠던 6월이었기 때문에 지난 5월까지 부진하던 에어컨 판매가 6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정부 정책이 더해지게 되는데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사업이라 그래서 1등급인 제품을 구매하면 약 10% 정도를 환급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1,500억이 편성되자마자 3개월 만에 바로 다 소화해버렸고 다시 정부는 3차 추경안에 들어있는 1,500억을 다시 이제 투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 2번에 보시면은 에어컨 쪽에 이제 다나와를 가시면 으뜸 효율 제품들을 다 카테고리별로 묶어주는데 거기서 에어컨 제품들 중에 캐리어가 1등, 4등, 6등, 8등 하고 있어가지고 10위권 내에서는 뭐 삼성이나 LG보다도 훨씬 많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더운 여름과 이런 정부 정책 때문에 오텍 캐리어의 매출은 올해 한 7천억 넘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4페이지를 보시면 왼쪽 아래 저희한테 익숙한 IFC인데요. 동사는 인천국제공항이나 국립중앙박물관 킨텍스처럼 빌딩 통합 공조 시스템을 넣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어드반텍 기술이라는 걸 새로 도입해서 IFC 작년에 적용시켰는데 일단 소요하는 에너지량 자체가 50% 넘게 줄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향후 파크원이나 이런 데 적용될 건데 정부의 이제 그린 뉴딜 정책 핵심이 에너지 효율화의 빌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공공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도 들어가고 향후 이제 들어가게 될 신규 상업용 빌딩에 대해서도 이런 고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동사는 LG랑 오텍만 가능한 이런 부분에서 향후 수주에 대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5페이지를 보시면은 올해 매출액을 제가 1조 한 700억, 영업이익 418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오른쪽 아래 음압 특수 구급차가 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오텍만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음압 구급차에 대한 수주가 늘어나고 이게 작년보다 약 370억 정도 수주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오텍 캐리어 냉장이라고 냉장과 냉동의 쇼케이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있는데 과거 GS25가 주력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이마트24, 세븐일레븐의 1순위 납품처로 나오고 최근에 이제 CU까지 뚫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매출 성장이 약 29% 성장하였고 올해 실적도 한 23% 이상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사 올해 기준 멀티플 8.3배에 불과하고요. 한 페이지를 넘겨서 글로벌로 이제 H백이라고 불리는 공기 조합업체들 7페이지입니다. PER을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 20배 넘게 받고 있습니다. 이유 자체가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도 에어컨 사업을 하는 곳이 삼성, LG, 오텍밖에 없을 정도로 높은 진입 장벽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한 수요 그리고 이제 타 업체 대비해서 오텍이 결코 ROE가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글로벌 평균까지는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갭맥 껴오기를 한다 그러면은 올해 8.3배는 너무 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실적 매출 한 1조 정도고 시총 2천억도 안 되거든요. 네. 정말 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왜 이렇게 좀 매출액 대비 이 시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아왔는지 생각해 본 부분이 있으세요? 사실 이제 동사가 계속 쌌던 건 맞는 회사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실적 성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계절성에 기여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는 이제 동사에 오히려 기술 경쟁력에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직까지는 LG나 삼성을 사람들이 브랜드를 통해서 에어컨을 선택하는 것만큼 오텍을 아직 그 영역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정책들의 수혜를 보면서 사람들이 캐리어에 대한 브랜드력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충분히 멀티플 리레이팅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장차 부분요. 그 올해 그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이게 일시적인 뭐 이렇게 발주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네. 예, 꾸준히 이제 지자체에서 발주할 수 있는지 하고요. 네. 해외 수출은 이제 어떤 부분인지 설명. 사실 370억은 일단 우리나라에 급한 대로 저기 저기 어디죠? 그런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발주내는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캐파 증설이 안 들어가면 이 양은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풀가동인 상태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캐파를 늘리는 과정에서 향후 이제 소방서라든지 아니면 병원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년 내후년까지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수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무조건 정부에 대한 물량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 물량이 없겠지만 캐파가 늘어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면은 수출은 향후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IS 쪽은 시장 규모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얻어지는 매출이랑 이익 어느 정도 레벨인 건지. 사실 BIS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큰 건물에 공조 시스템을 납품할 수도 있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 자체가 LG랑 오텍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규모가 총 어느 정도에 있는지는 뭐 시장 자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7천억의 올해 매출 중에서 동사가 이런 빌딩 공조로 납품해서 가져가는 매출액 자체는 규모는 저는 한 20%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가 제가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게 기존 에어컨을 판매한다 그러면은 조금 로우 싱글 정도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BIS 쪽은 통합적으로 수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 이상 마진율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이쪽에서 수주가 들어서 매출이 늘어나면 영업이익률 개선 또한 같이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FC 적용했는데 IFC에서 얼마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건 없는 건가요, 그럼? 네, 사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수주에 대한 규모 자체는 회사에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 부분별 마진율 좀 안 적혀 있는데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사업 부분 마진율은 재추정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한 3에서 한 4% 사이, 그 다음에 오텍 특장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외에 또 한 5%에서 한 6% 정도 사이인 것 같고 오텍 캐리어 냉장 쪽이 마진율이 좀 괜찮습니다. 한 6에서 한 7% 정도 사이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10%가 넘는 고부가 가치 사업은 BIS 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오텍이 최근 1, 2년 사이에 해외 투자가 한 10% 가까이 들어왔잖아요. 네. 우리 이현동 연구원이 해외 투자하고 컨택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보는 포인트가 뭔지 들어온 이유. 예. 실질적으로 이 HVAC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공기 조화 기술 산업 자체가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입니다. 글로벌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시아에서 플레이어가 누가 있냐 그러면은 LG, 삼성, 다이킨, 도시바, 그 다음에 중국의 메이디그룹, 하이얼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유수의 업체들 가운데 오텍이 지난 7년간 MS를 국내에서 20% 가까이 끌어올리고 B2C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주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에도 불구하고 성장성과 뭔가 동사가 이제 영업이익률은 비록 낮지만 ROE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인데 해외 기업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컨셉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7월 16일 모닝 미팅을 마치겠습니다.